제2패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조직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문화유산이라는 타이틀로 이 세션을 준비하셨는데 사회를 맡게 된 부산대대의 김동혁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프랑스 인도차이나령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세 가지 발표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우리 윤대영 선생님께서 베트남의 국어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준비하셨고, 두 번째 발표는 베트남의 오페라 하우스 프랑스 건축 양식에 대해서 조민재 그리고 고일홍 서울대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발표는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in Colonial Vietnam, focusing on Japan's archaeological research in not Japan, Janssen's archaeological research in Indochina. 이 고고학적 발굴 아마 이 얀센이한 고고학적 발굴에 대한 이 리서치에 관해서 간지 사와라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서 발표는 한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해주시고 토론은 한 1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서 각 발표분마다 끝나고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로 베트남 꾸옥 운무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윤대영 서울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윤대영입니다. 제가 이 세션을 이제 꾸릴 때 서양 문화의 영향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를 해서 베트남 이제 시기적으로 쭉 생각을 하다가 가장 첫 번째, 물론 이제 서양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했지만 이제 보다 지금의 베트남까지 남아있는 문화유산이 뭘까 하다가 떠오른 게 바로 이제 베트남 현대, 지금 베트남 여행을 하신 분들은 알파벳으로 표기된 베트남어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베트남 사람들은 그거를 국어, 베트남어로 꾸옥무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형성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초기에 이 이제 국어 형성의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베트남 사람이죠. 정윙기, 이 사람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꾸옥응의 기원과 변천, 그 다음에 정베잉기의 생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 국어를 보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정비인기라는 사람이 그 서양의 문화를 현지화해서 전달하는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프랑스 식민 정부랑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친불파 지식인 혹은 협조자 이런 그 시선을 받아왔는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총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 베트남어를 보면은요, 네. 이걸 아예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이쪽에 열려있고요. 두 개를 붙여보니까 마이크는 닫혀져 있고, 이게 나가는 게 다 달라. 이거는 참여자 얼굴이 나가고 있고, 이거는 또 화면으로 여기 녹화를 그 두 개를 하고 있고, TV로 나가는 거, 아니 TV로 나가는 거. 여기 설정이요? 마이크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건 시간 문제 없게 나오게 했는데 이게 시간이 이번에 되는 여기 오디오 나가는 것도 스피커로
근데 얘는 그냥 자체 오디오 나가거든요. 그럼 좀 다시 죽여요? 수출력을 다 없애고 아, 얘는 그냥 죽였어요. 없애야지. 지금 해보시면 일단, 네. 일단 현대 베트남어는, 이 베트남뿐만이 아니고, 일단 알파벳을 쓰는 동남아 각국의 언어를 저희가 이제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동남아시아는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고유의 문자를 갖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크메르 문자가 있고, 지금은 없어진 나라지만 참파도 참파, 고대 참파어가 있고, 미얀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태국, 라오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유 문자가 있는데, 보통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현지화돼서 지금의 고유 문자 형태로 다 남아있는데, 필리핀이나,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나, 그 다음에 미얀마 북부의 소수민족,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현재 서구의 알파벳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지금 이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례를 볼 때 현대 베트남어의 기원은 과연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에 그 이제 천주교 전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17세기 때 그 천주교 선교사들이 주로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17세기에 소위 말해서 일본의 세국과 그 다음에 기독교 탄압이 진행이 되면서 일본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일단 대표적으로 마카오를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카오로 와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선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타겟팅이 된 지역이 바로 중국 현지하고 그 다음에 바로 중국 옆에 있었던 베트남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베트남 지역으로 서양 선교사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1620년 이후에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 활동을 하려면은 현지어를 배우는 게 필요한데 첫 번째는 본인들이 현지어를 익히기 위한 학습의 필요성에서 현지어를 라틴어로 이제 표기를 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큰 역할을 한 신부님이 프랑스 아비뇽 출신의 알렉산드르 드 로드 신부입니다. 물론 이제 이분은 수천 명의 기독교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좀 과장인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베트남어의 오로마자 표기를 정리를 하고 사전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과물로 나온 게 1651년에 안나머 포르투갈어, 그 다음에 라틴어 사전이고요. 그리고 같은 해 또 이러한 이제 교리 문답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쪽에는 이제 라틴어로 돼 있고 이 라틴어를 본인들이 정리한 베트남어로 이렇게 정리한 교리 문답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들이 정리하기 시작한 베트남어, 서구 알파벳으로 표기된 베트남어, 그 다음에 사전,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이후에도 추가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추가 작업 속에서 또, 큰 역할을 한 신부님이 파리 외방정교회 출신의 삐뇨 드 메엔느라는 신부님입니다. 이 신부님은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웅웬 왕조가 성립하는데 큰 역할을 미쳤는데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꾸옥응가 베트남 현지 사회에 정착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삐뇨 신부님이 작성한 안나머 라틴어 사전인데 1772년에서 1773년 파리 외방정교에서 나온 사전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왼쪽에는 한자 혹은 한자가 있고요. 그 한자를 발음하는 거를 알파벳으로 표기를 해놨고 아래 밑에 예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베트남어 대사전 중에 1880년대
출판된 대사전을 하나 갖고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 영인이 돼서 이제 출판된 사전인데, 그 사전을 보면 딱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나, 제가 그 사전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때 작업한 게 이제 바탕이 돼서 1880년대 그런 대사전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옛날에 이제 책 원본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 200년 동안 주로 가톨릭 공동체에서 주로 사용되던 이 초기에 베트남어가 현재 베트남어의 모체가 되었고요. 오른쪽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1862년부터 84년까지 본격적인 식민지화가 베트남의 지역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보면은 베트남 남부 지역하고 캄보디아, 그 다음에 중부, 그 다음에 베트남 북부 지역으로 일단 베트남의 식민지화가 완성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라오스 지역이 프랑스에 또 편입이 되죠. 그래서 이 세 지역을, 세 나라를 합쳐서 이제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라고 하는데, 이 식민지 단계화에 맞춰서, 즉 프랑스가 베트남 남부를 먼저 지배를 했기 때문에 베트남 남부에서부터 이 지금 꾸옥ng가 본격적으로 발달을 하고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초에 프랑스 이 식민 당국의 의도는,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표기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한자를 쓰거나 아니면은 베트남 사람들의 원래 구어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식 한자죠. 그러니까 이 한자를 번영한 베트남식 한자 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혼용해서 썼는데, 이러한 그 전통적인 문화, 다시 말하면 이제 중국 문화죠. 이 중국 문화를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알파벳으로 표기된 꾸옥ng를 통해서 프랑스어나 프랑스 문화를 보급하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베트남의 현지 이제 민족주의자들, 혹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사실 반대를 했죠. 외래 문화, 더군다나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프랑스의 문화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이런 초기 민족주의자들 중에 이거를 익혀서 써본 사람들이 일단 이 언어를 배우기가, 한자를 배우는 것부터 워낙 그 짧은 시일 내에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익히고 나면은 외래 사상이나 기술을 소개하기에 아주 수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새로운 표기된, 알파벳으로 표기된 베트남어를 수용을 하자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당시 이제 식민당국의 이 베트남 국어랑 관련된 정책으로는요, 특히 이제 언론 매체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신문, 그 당시에는 사실 베트남 사회에 그 언론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언론이라고 해봤자 베트남 조정에서 이제 내던 공보 형식의, 관보 형식의, 공보 형식의 이제 그런 한자로 된 신문이었는데, 이 프랑스 식민당국이 아주 초기에는 이제 불어로 이제 신문을 내다가 그 이후에 이 베트남 그 꾸옥ng, 베트남 국어로 된 신문들을 발간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고전 작품을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베트남 사람들이 19세기 한 전반까지 많이 읽던 그 고전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작품들을 그 이제 알파벳으로 표기를 하고, 그거를 더 쉽게 변형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를 봤는데, 과거의 시험 과목에 이 이제 베트남어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과거 제도를 철폐한 이후에는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프랑스어, 그 다음에 이 국어를 전형화해서 교육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프랑스 측에서 운영하는 각급 학교에서 프랑스와 동시에 이 베트남 현대어 꾸옥ng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에서 베트남 현지들도 활용을 해서 이 이제 국어를 학습을 하고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베트남 남부에서 1901년하고 1921년 사이에 나온 농고 민담이라는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농업과 상업에 얽힌 아주 유익한 이야기, 이런 그 신문인데, 이 신문 자체가 베트남 국어로 표기가 돼 있고, 여기에 나온 거는 신문에 이제 어떤 재미있는 소설을 연재를 하는데, 삼국지를 해석을 해서 네, 소개를 하게 됩니다. 네. 삼국지는 뭐 한국도 보면 굉장히 정말 불후의 명저, 지금도 이제 베스트셀러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읽는데, 이제 베트남에서도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삼국지의 내용을 그 전에는 주로 뭐 한자나 아니면은 한자하고 노미 결합된 그런 중국식 표기로 사람들이 익혔다고 하면, 이제 보다 더 구어로 표기된 읽기 쉬운 언어로 이렇게 신문에도 연재가 되면서 보통의 일반의 사람들이 베트남 국어를 배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신문에도 발간이 되지만, 그 이후에 무엔리엔 펑의 번역으로 1907년에 아예 이렇게 삼국연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삼국연의가 최초로 단행본으로 이렇게 발간이 됩니다. 예, 그리고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1929년도에도 계속 다른 판본으로 출연을 하게 되고요. 예, 뭐 이제 1930년도 이렇게 삼국연의가 다른 이제 책들이랑 같이 섞여서 간행이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동경우승이라는 베트남 민족주의자들이 하노이에서 만든 사립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사립학교의 교과서의 일부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노래인데요. 베트남 국어를 배우기를 장려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식민지 그 당국에서 세운 학교, 아니면 베트남 민족주의자들이 세운 이런 사립교육기관에서 이렇게 베트남 국어를 배우자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이러한 그 운동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 이제 1920년대, 30년대라고 볼 수 있고요. 배양수 선생님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때 베트남 문학 작품들이 급격하게 출현을 하면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11년에 반시 집안의 가보입니다. 저희는 이제 보통 족보라고 하지만, 베트남은 이제 족보라는 용어보다는 가보라고 하는데, 그 족보를 보면은 한문으로 쓰지 않고요. 이렇게 새로운 베트남의 언어로 해서 돼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줄을 보면은 판딩카이라는 사람은 누구누구의 두 번째 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은 비슷한 식의 딸을 족보에 안 넣었을 것 같은데, 베트남 사람들은 딸을 이제 동남아시아 좀 전통이기도 한데, 딸들은 이제 존중을 하다 보니까 족보에도 딸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발간되기 시작한 남풍이라는 잡지인데, 일종의 문예지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잡지가 1930년대까지 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국어, 그 다음에 한자, 그 다음에 프랑스, 이 세 언어를 다 동원을 해서 문예지가 발간이 되고, 굉장히 그 당시 뭐 지식인들 혹은 교육을 조금 받았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읽힌 잡지인데, 이 남풍이라는 잡지를 통해서도 베트남의 국어가 보급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1938년 당시에 출생 신고서예요. 출생 신고서에 보면은, 여기는 보면은 한자하고 노무로 섞인 그런 표기, 일종의 이제 전통적인 표기 방식이죠. 그리고 밑에는 국어로 이렇게 음을 달아놓거나 설명을 해놓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이제 그 행정서류여서 그런지 프랑스식의 그 문구들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1930년대 후반이 되면은 이 베트남의 국어가 거의 이 사회에
정착을 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쫑 비인기라는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한 국어 보급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베트남 그 역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지명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왔던 이 사람의 행장이나 그 다음에 40년도에 간행됐던 짤막한 그런 전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37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1898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친하고 모친이 있는데 부친은 일종의 군인, 예, 하급 장교 정도 되는 사람이고요. 태어난 거는 베트남 남부의 민롱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형제는 누이하고 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쫑베인기가 태어난 지역인데요. 여기 뒤편에 뾰족탑이 보이는데 이게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태어난 지역, 그 다음에 뒤에 성당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천주교 그 집안에서 컸다는 것을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 그거를 이제 확대를 한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불어로 되어 있어요. 네. 여기, 베트리스, 쫑 비인기라는 사람이 여기에 태어났다. 1837년에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고, 이 비문의 오른쪽에 대남, 장영기. 대남은 이제 당시 보통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부르던 자신들의 국호입니다. 네? 장영기. 이 장영기를 베트남 한자 발음식으로 발음을 하면 이게 이제 쩡윙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제. 이거는 이 사람의 호고요. 그 다음에 선생. 예. 선생의 탄생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에 또 보면은요, 이거를 베트남어로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 본인의 지적 백그라운드가 이 묘비를 보면은요, 다 그대로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이제 한문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있어 부친이 사망을 했는데 외삼촌이 당시 신부였던 외삼촌이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님을 통해서 이 베트남 국어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가 될 것을 권유를 해서 이름도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프랑스식 이름이 장 바티스트 베트리스 정 자잉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이름을 바꿔서 결국은 민기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외삼촌의 동료였던 프랑스 신부랑 같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부의 권유로 당시 캄보디아에 있었던 프놈펜 쪽에 있었던 신학교를 가서 유학을 하고요. 그 신학교에 유학을 왔던 버마 중국 출신인 학생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현지 학생들과 함께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의 페낭에 당시 유명한 이제 신학교가 있는데요. 여기는 한국의 초기 신부님들도 여기서 유학을 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익히고 또 다른 각종 언어, 진짜 언어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들을 익히게 됩니다. 그런데 1858년에 프랑스가 베트남을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초기에 프랑스 사람들한테 천주교 신자들이 협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천주교 신자들이 탄압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베트남 중부의 다낭을 공격했다가 거기서 별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남쪽으로 공격을 해오게 되는데 바로 그 당시에 프랑스군이 사이공을 점령을 했는데 이 쫑 베인기가 프랑스 해군 장교한테 서한을 보내서 구원, 그러니까 이 남부에 있었던 천주교 신자들이 지금 정부의 탄압을 받아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구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르페브르 주교의 소개로 이 장교의 통역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 사진은 1861년 당시의 사진입니다.
뭐 훈장을 되게 많이 달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저 침략군에 대해서 공헌을 많이 했던 걸 저희가 훈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베트남 남부의 일부를 점령을 하고 나서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데, 여기서 프랑스 측의 일원으로 통역으로 참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63년하고 64년 당시에는 이 남쪽에 빼앗긴, 넘겨줬던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베트남에서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는데, 거기에 또 베트남 측의 통역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랑스를 가고, 그 다음에 오면서 프랑스나 유럽 등지를 처음으로 여행을 하고요. 그리고 스페인, 이 스페인도 처음에 프랑스가 베트남을 공격할 때 같이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이 베트남과 통상조약을 체결을 하는데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육, 특히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데, 프랑스의 통역학교에서 프랑스어를 베트남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이 후보 학교는 그러니까 베트남 현지인으로 프랑스 측에 학업 관리가 되고자 했던 그런 학생들을 교육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독학이라는 지휘를 맡게 되고요. 그리고 쩔런이나 사이공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각종 학회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의 이제 지명도가 점점 베트남이나 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이게 1873년에서 1874년 프랑스의 어떤 지식인 단체에서 당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네노라는 지식인들을 선발을 했는데, 여기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아시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17번, 17번에 이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알려지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훈장도 많이 받고 하게 됩니다. 다만 1886년이면은 이때 근황운동이라고 해서 베트남 황실 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소위 말하는 독립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 독립운동을 진압하려고 나섰던 프랑스 총독을 아주 열심히 도와서 그 독립운동을 진압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근황운동을 진압한 덕분에 이 사람이 친불파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그런 효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람 무덤은 호치민시의 저관, 저는 아직 못 가본 것 같은데, 여기에 무덤이 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27년 동상 제막식을 하는데, 통일궁인 것 같아요. 통일궁 앞쪽에 큰 이런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동상을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가면 없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이 쯔영민길을 이제 기념하는 학교죠. 여기 이제 리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등학교고요. 고등학교가 꽤 근사한 것 같아요. 네. 꽤 근사한 이렇게 학교를 지어놓고 해서 지어냈습니다. 그래서 1922년에 프랑스 학자 부쇼라는 사람이 인도차이나와 근대 중국에서도 거의 유일한 그런 학자라고 하는데, 이런 학자로 평가를 받는데 보면은요, 진짜 엄청난 한 120여 종의 프랑스어나 베트남어로 된 그 사람의 저술이 있습니다. 그 저술을 보면은 베트남어나 프랑스어 교재, 그 다음에 역사, 지리, 문학 등 굉장히 방대하고요. 그리고 번역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안남어 문법에 관련된 건데 1867년에 초판이 발행되고,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1924년 판본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어 학습법, 물론 이제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안남어 교재는 와 있는 프랑스 사람들이나 다른 외국인들 교육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프랑스어 학습법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리고 역사나 그 다음에 지리에 대한 책이죠. 네,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서, 기초 자연과학에 관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이렇게 또 저술을 하고, 그리고 통킹 여행기라고 해서, 통킹은 베트남의 북부 지역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사람이 북부 지역을 가게 됩니다. 북부 지역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여행도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식민 당국의 정탐원으로서 여행을 하면서 당시 이제 본 거를 이제 일종의 보고서죠. 보고서를 이런 여행기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이야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베트남에 가면은 재밌는 이야기라고 해서 쥐인끄아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베트남어를 배우러 갔을 때 그 배양수 선생님이 그 부산의대 학생들을 데리고 방학 때마다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숙사 바로 이제 건너편에서 살면서 이렇게 그때 뵙고 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베트남어 교재를 사면 이런 그 재밌는 그 베트남 만담 그런 것들을 엮어서 팠는데, 이때부터 벌써 그런 기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트남을 배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네, 그리고 이거는 이거 제가 책이 너무 많아갖고 까먹었는데, 하여튼 뽕전. 이거는 바람 풍자하고 먼지 진짜를 전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런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수필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뭐 해야 될 것,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해서 이런 책도 내고요. 그 다음에 교훈적인 수필집입니다. 그래서 수필집도 발간을 하게 되고. 1, 2분 안에. 네네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꾸어국어를 대중화를 하는데, 이 대중화하는 작업에 이 사람이 또 하나 역할을 한 게 뭐냐면은 신문을 꾸어국어로 대한 최초의 신문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이 쓴 책이 교재로 이용이 되면서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로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번역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그 다음에 고전 작품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최초에 1865년에 발간된 신문이고요. 이게 이제 옛날 이야기. 그래서 이게 이제 초등학교나 학교에서 정말 그 인기 있는 교재로 쓰였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가 있는 고전 문학 작품, 일종의 연애소설, 슬픈 연애소설이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기가 돼서 읽히게 됩니다. 네. 여기 지금 소개시켜드린 책은 다 그런 책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중국 측의 이야기를, 당시 물론 이 이야기들이 베트남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중국 측의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자를 가르치는 그런 책, 예. 이런 것도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활동을 하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초기에 국어가 베트남 사회에 전파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사전 편찬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런 명심보감까지. 예. 식민 정권에서 프랑스 문화만을 소개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 명심보감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들한테 복종하는 이런 유교적인 윤리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명심보감을 통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프랑스 당국의 그 권력에 순응하는 그런 교육을 간접적으로 하는데도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사람 이제 서구식 교육을
받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그 국제적인 지식으로 성장을 하면서 꾸오그의 대중화에서 다양한 매체 혹은 다양한 장소를 통해서 역할을 해서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람은 대표적인 친불파, 죽일 놈, 내국놈 이렇게 이제 치부가 되어 왔었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1986년에 도이머의 개혁을 하면서 1991년 헌법을 통해서 남부 사람을 기존과 다르게 이제 평가를 하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도 이 쭈엉 미인기라는 사람이 재평가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매국노이긴 하지만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쓰는 그 현대 베트남어가 보급되고 전파되는데 끼친 그런 역할은 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는 한편에 그 한국에도 식민지를 겪으면서 그 수많은 친일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친일파 중에서 다들 친일파라고 해서 요구를 하는데 그래도 좀 뭐 업적이 있는 사람이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중 비인기에 비견되는 그런 업적을 가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의 친불파와 이 한국의 친일파를 놓고도 한번 비교적으로 또 영역을 나눠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윤재영 선생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윤재영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부산외대 배양수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해 주셨습니다. 5분에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시간이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2개가 남았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윤대영 선생님은 근대의 한 베트남 관계 또 인문들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시고 좋은 발표들을 참 많이 해줘서 역사적으로 역사를 전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 파고들고 있고 이 글도 이 발표도 사실 좀 크게 문제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잘 정리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오히려 짧게 저는 짧게 한 가지 이제 역사를 하시니까 제가 베트남 최근에 이제 그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의 우리 국호를 어떻게 부르나 보니까 고구려를 한자 그대로 하면 까오꼬레였는데 까오꼬리라고 그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어요. 하고 찾아보니까 어떤 사전에는 그 꼬하고 같이도 쓰고 네. 또 레하고 리가 같이 돼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까오꼬리라는 말은 저는 최근에 와서 이제 본 거라서 이게 뭔가 이거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다. 네. 베트남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가지고 물어보니까 한두 사람이 답을 하긴 했는데 자기들도 자신은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아까 이 교수님이 1800년대 오래된 사전 네. 한자도 있는 네. 가지고 계시다니까 한번 찾아서 그 발음이 예, 제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이거 그 베트남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고려를 까오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그 리라는 발음이 고려의 그 여자도 그렇게 발음이 됐는지 베트남 분들이 자기들이 헷갈리는 걸 우리가 기록으로 찾아내면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네. 다들 네네. 하는 걸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네. 이어서. 오늘 그 첫 번째 발표 상당히 의미 있는 발표라고 생각해요. 특히 부산외대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언어 가르치는 학과가 있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도
지금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는데 좀 약간 다른 건 뭐냐면 필리핀은 다 지방마다 지방 언어들이 다 있습니다. 신부가 와서 선교를 할 때 각 지방 언어들을 아마도 라틴어로 표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따갈로그가 국어가 돼 있지만 그 외에도 뭐 세부아노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 알파벳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놔서 지금 이제 베트남처럼 하나의 어떤 통일된 언어가 있어서 그 알파벳화한 거하고는 좀 맥락이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지역의 동남아시아 언어들도 알파벳화된 그런 언어들도 그런 맥락을 찾아보면 좋은 그 하나의 책으로 만들 수 있는 네, 네. 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특별히 뭐 다른 더 추가로 표현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바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고희롱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제 동료인 그 HK 연구교수 조민재 선생님과 함께 준비한 베트남의 오페라 하우스, 유형 및 무형의 식민지 유산에 대한 인식과 활용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둘 다 이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그 HK 메가아시아 연구 사업단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아시아를 국가나 지역 단위 부분으로 파악하는 시각을 넘어서 메가아시아, 즉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연구 단위로 설정하고 또 그것을 개념적, 현상적 규명하는 과감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이 협력을 하면서 간학제적, 민공학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고 또 그 일환으로서 저희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최근에 조민재 선생님과 저는 아시아의 문화유산, 출판물 키워드 분석, 서구적 관점에서 아시아를 해석한 또 하나의 방법론이나 논문을 이제 출간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아시아 문화유산을 주제로 하는 서양 출판물의 키워드를 분석했는데 특히 이것을 함에 있어서 아시아의 지역 단위, 그 유엔에서 설정한 아시아 지역 단위별로 분석도 해보고 또 개별 국가별로 분석도 진행했습니다. 분석의 방법은 이제 내용 분석이었는데 특히 뭐 전통적인 내용 분석뿐만 아니라 그 내용 클라우드로 분석을 해보기도 하고 이제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도 진행해봤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내용 클라우드도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멘틱 네트워크 아나리시스가 나왔기도 했는데 사실 이거 여기에서는 분석 대상이 276건밖에 되지 않아서 매우 실용적인 연구고 여기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어떤 뭐 시사점을 얻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몇 가지 현상들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뭐 동남아시아, Southeast Asia로 시멘틱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나 이런 양상이 보이고 South Asia로 했었을 때 이런 양상이 보이고 또한 저희가 이제 Central Asia를 봤었을 때 이런 양상들이 보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 패턴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하게 된 것은 Southeast Asia, 동남아와 관련된 좀 현상들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정리하자면 이게 분명히 아시아의 모든 지역 단위들이 정치적 병합이나 식민지의 과정을 경험했는데 문화유산 담론을 보면 아주 흥미롭게도 남아시아, 동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유산의 정치적인 측면에 대해서 매우 잘 인식하고 그게 어떤 출판물 등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과 달리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잘 포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어떤 학문의 경향성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각 지역 단위의 어떤 과거를 바라보는 그 과거에 대응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렸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이제 이 패턴들 중에서 특히 후자, 즉, 이 지역 단위들이 과거를 바라보고 또 과거에 대응하는 어떤 태도들에 좀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가능성을 주목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저희 이제 메가아시아 사업단이 이제 추구하는 그 바 중에 하나가 이 아시아인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어떻게 아시아를 규정하는지였고, 사실 이제 이러한 과거를 바라보는 인식이 이 연구 주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이제 이러한 기존 연구에 대한 시사점으로부터 어떤 식민지와의 경험, 이 메가아시아 연구의 하나의 어떤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번에 이제 학술대회를 기획하게 되었고, 또 때마침 이게 이제 동과서니까 저희가 사실 이러한 그 베트남의 식민지화 과정과 그와 연계된 오페라 하우스가 이런 동과서의 만남에 설명하면서도 또 저희 아젠다를 이제 증진시키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주제가 될 수 있다 생각했고, 또 한편 이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은 저희가 이제 우리 조민지 선생님이 주도를 해서 그 Asia's Heritage Trends, Internal and External Perspectives라는 책을 지금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 대만, 중국과 같은 곳에서 나타나는 콜로니얼 그 자료들이겠죠. 어떤 그 감옥들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 또한 미얀마에 있는 그 총독부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것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베트남 쪽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저희가 사실 둘 다 베트남 전공자는 아닙니다. 지역학 전공자는 아니고, 고고학과 문화유산 학교를 전공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왕에 아시아 연구소라는 지역 연구를 하는 단위에 들어왔으니까 좀 연구에 적응을 좀 넓힐 겸, 그래서 용감하게 이제 이번에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발표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오늘 이제 베트남 오페라 하우스의 유형 그리고 무형의 식민지 유산에 대해서 그 인식과 활용을 검토할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이걸 바라볼 것인데, 첫 번째는 저희 사업단의 메가아시아적 관점, 두 번째는 어떤 식민지 유산이라는 관점, 세 번째는 비교 연구의 관점에서 이제 이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간단히 다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사실 이게 새롭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스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 기간 동안 총 3개의 프랑스식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베트남에서 세워졌는데, 오늘날 베트남에서 착공은 이제 20세기 초반에 시작되었고 한 10년에 걸쳐서 그 착공된 이후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곳 하노이와 하이퐁 북쪽에 있었고 이제 하나가 더 하이퐁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페라 하우스의 특징을 보시면 서양의 건축 양식, 여기 위쪽의 슬라이드가 그 파리에 있는 가니의 오페라 하우스인데, 그러한 어떤 건축적인 양식들이 이렇게 이제 현지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현지에 적용되면서 약간의 변형은 있었지만, 프랑스적 건축 양식을 이식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떤 고전, 그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사용되었던 그리스 고전의 어떤 건축 양식들이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의 외관에 잘 반영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내부 역시 그런 것에 어떤 그 문화적인 이식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식민지 행정을 위한 건물도 아닌 사실 레저 활동에 해당되잖아요. 오페라를 듣는 것이. 이런 건물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식민지 땅에 복지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프랑스 식민지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크게 프랑스의 어떤 식민지화의 사상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식민지화를 정당하기 위한, 어떤 표제 같은 걸로 문명과 사명이라는 것을 이제 내걸었는데, 한마디로 가난하고 경제적이나 사회제도 등에서 뒤처진 지역들에 가서 이런 문명의 빛을 전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사실 그렇지는 않고 경제적 수탈이 목적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랑스는 이제 그 문명과 사명을 내걸고, 프랑스인들은 해외에 또 하나의 프랑스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동화 정책인데, 그래서 이제 이 동화주의의 근원을 보면 프랑스 문화, 문명, 또 구체적인 기독교, 프랑스어, 예술, 사법, 교육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환상의 열망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또 하나의 프랑스를 실현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이 극동의 진주라는 그런 이제 개념들을 이제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사이공 정령 이후 프랑스식 도시 건설이 시작되고 2년 만에 총독부 청사나 남미 청사 등 주요 식민지 공사들이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큰 맥락 속에서 베트남의 프랑스 오페라 하우스의 건립은, 또 운영은 이제 이런 크게는 문명화 사명과 동화 정책과 관련되어 있고, 또 구체적인 전략은 사실 어떤 기술적 우월함의 과시, 그리고 문화적 우월함의 과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우월함이라고 하면 사실 이러한 여기 지금 파리에 있는 이제 아파트의 외관 등이고 에펠탑인데 이러한 건축적 양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 이제 인도차이나의 토착 건축 기술로는 이런 건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페라 하우스의 건축, 특히 외관의 건축은 에펠탑과 같은 어떤 건축물 축조를 가능하게 했던 당시 프랑스의 어떤 선도적인 우수한 기술력의 과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프랑스 오페라 하우스에 반영된 문화적 우월감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건물이 이뻐 보인다 그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이제 운영되었던 그 오페라 자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그 안에서의 그 오페라는 어떻게 보면 그 프랑스인들 당시에 뛰어난 예술적 감각, 문화적 우월감을 과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베트남에서 왜 오페라 하우스들이 식민지화가 사실은 처음부터 오페라 하우스가 지어진 게 아니라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베트남에서 식민지화 1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이게 더 공격적으로 진행된 시기가 있는데 이 공격적으로 진행된 식민지화 계를 같이 하면서 이런 오페라 하우스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행티 희엔 선생님이 이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나온 박사 논문입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그 문헌에 나와 있는 서울 경성의 식민지 풍경과 그 베트남의 어떤 식민지 풍경을 비교한 매우 흥미로운 박사 논문인데 여기 사실 이제 이 베트남의 식민지 풍경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이 하노이 같은 경우 어떤 프랑스 건축물들의 건립 연도를 이 선생님 논문에서 제가 지금 정보를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노이 같은 경우 이제 1885년부터 이런 일련의 건축물이 이제 프랑스인들이 비한 것이죠. 하고 오페라 하우스는 완공입니다. 1991년에 이제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통시적으로 보면 좀 더 맥락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이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아까 저희가 이제 미리 스포일했던 프랑스 식민지와의 독특한 양상입니다. 사실 프랑스인들은 본국을 떠나서도 이 프랑스적 문화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자신들의 프랑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의 식민지화가 영국의 식민지화에 비해서 이러한 본인들의 어떤 레저 활동의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공적인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프랑스의 오페라 하우스를 가지고에 대해서 이제 저희 메가아시아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메가아시아적 관점에서 이런 베트남의 오페라 하우스는 서양과 아시아 간의 어떤 관계의 변화, 그리고 서양과 아시아의 혼종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과거에는 이렇게 유형의 문물에 해당되는 서양식 건축물에 무형의 문물에 해당되는 프랑스식 오페라가 퍼폼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역시 유형의 문물, 서양식 건축물 속에서 이제는 오페라도 물론 퍼폼되지만 이렇게 베트남의 전통 공연도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오히려 이제 베트남에서 자기가 그 예술가면 이런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한다는 게 최고의 어떤 그 실력자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성공의 척도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프랑스의 오페라 하우스는 어떤 저희 큰 주제, 동과 서의 만남, 혼종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식민지 유산의 관점인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조민재 선생님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시간 관계상 아주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이런 다양한 키워드가 관련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특히 투어리즘에 이제 관광에 이제 초점 맞추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런 식민지 유산의 관광 자원으로서의 문제는 참 복잡하고도 이제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을 한다는 것은 그 관광의 대상의 어떤 의의를 재생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식민지와 관련되어 있으면 그럼 어떤 미닝들이 재생산이 되는 것인가? 이걸 도식화하면 사실 뭐 프랑스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 베트남에 매우 중요한 유형의 관광 자원인 만큼 뭐 이것은 과거 식민지화를 자행한 집단의 유산인가 아니면 식민지화 이후 세워진 국가와 국민의 유산인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흥미롭게도 베트남의 경우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즉 자신들의 유산으로 포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역시 식민지의 경험을 한 그 한국인으로서는 이러한 베트남의 결정이 참 흥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베트남 지역학 전공자가 아니라서 감히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 지을 수 없지만 저희가 이런 저런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좀 몇 가지 가능성들을 찾아내서 좀 말씀드리자면 가장 간단하게는 확실히 이 식민지배에서 프랑스와의 전쟁 승리한 어떤 경험, 어떤 역사적 자신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한국인들도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래도 베트남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매우 흥미롭게도 실제로 다낭에도 이제 오늘은 뭐 하노이, 하이퐁, 사이공 얘기했지만 다낭에도 식민지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 건축물에 대해서 뭐 고고학 문화유산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의 논문을 보니까 이런 문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어떤 외세에 의한 어떤 통제나 도미네이션의 상징이긴 하지만 우리 국가가 이들로부터 성공적으로 독립했기 때문에 그런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쁘던 의미는 이제 중화가 되었다라고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입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자원들은 결국은 기억을 위한 하나의 자원으로서 특히 베트남의 어떤 긴 역사 속에서 항상 그 투쟁과 또한 독립을 쟁취한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제 메커니즘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윤정수 발표에서도 이제 이 개혁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개혁의 일환으로서 사실은 이제 외화 유치가 되게 중요했던 것이고, 외화 유치를 하려고 하면 이제 해외 자본 투자에 되게 좀 이렇게 좋은 우호적인 풍토를 만드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과거를 굳이 들춰내지 않으려고 했던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있는데 뭐 간단히 여기서 하고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저희 비교 연구 주제로서 프랑스 오페라 하우스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이제 특히 한국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 식민지 시대의 문화유산이 누구일 것인가, 식민지 지배자일 것인가, 아니면 식민지화를 경험한 집단인 것인가의 것인가 할 때 이 지금 슬라이드 나와 있는 여기가 베트남의 그 공공기관이죠. 문화관광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 이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 가세요라고 하고 여러 가지 목록들 보면 뭐 하노이에서 꼭 가야 될 곳, 10곳 그런 곳에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사실 또 저희도 역시 이제 그 식민지화를 경험했지만 또 이런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개혁을 걸어온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흥미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식민지 시대 건축과 탈식민지 시대 건축의 공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식민지 시대와 그 이후의 어떤 건축물의 어떤 적스테포지션 자체가 거기서 의미 부여를 저희 찾는데 한국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그것을 좀 수치스러운 역사, 단절을 해야 되는, 처단해야 되는 역사를 바라보기도 하기 때문에 윤정 선생님 방금 전에 이제 베트남에서 소위 친불파를 접근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친일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비교 연구하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근데 또 여기에서 사실 제가 이제 총독부 철거한 그 사진을 가져왔지만 이것을 1대1로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사실 그렇게 치면 저희 한국은행 본점이나 신세계 백화점 본점 일제시대 건축물 그거는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또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함의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들춰내기 위해서는 확실히 역시 비교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면 이거는 또 결국은 이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메가아시아 사업단에서는 아시아는 이렇게 다양한데 이 모든 아시아를 엮는 어떤 시실 뭐에 경험할 수 있는 게 뭐 날씨 시실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할 때 식민지화도 매우 흥미로운 하나의 키워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저희 비교지역 연구가 나아가서 메가아시아적인 연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저희 사업단의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기성 선생님, 칸치타와라 선생님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채팅창에 코멘트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네라고 한 번만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성 선생님, 타와라 선생님은 어차피 서로 줌으로 하실 예정이니까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으실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들린다고. 네, 자, 그러면 권영희 선생님 제가 그냥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토론 제 발표, 저와 조민지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은 저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HK 교수로 계신 권헌익 선생님께서 써주셨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헤리티지 연구는 그 대상이 성립하는 역사적 과정만큼 대상에 대한 공적 관심이 부상하는 새로운 역사적 배경을 중요하게 접근한 분야라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발표에 주된 관심의 대상인 베트남의 프랑스 식민지 주요 유형 문화재인 오페라 하우스의 어제와 오늘을 생각할 때 유사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적 관심이라고 할 때 이 경우에는 베트남의 대외 관계에서의 자신의 입지, 나아가 프랑스의 구불어권 영역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대외 문화 교류 정책을 고려하면서 논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페라 하우스를 둘러싼 담론은 베트남과 프랑스의 상호 대외 관계를 배경으로 특히 지난 1980년대 후반 베트남의 개혁개방 이후의 관계를 배경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의 오페라 하우스는 프랑스 제국 문화사의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특정한 건축물의 근래 헤리티지 영역에서 갖는 의미는 발표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보다 넓은 영역에서 조명하자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추가적인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랑스와 미트랑 후기 집권 기간인 1980년대 후반에 진입하면서 프랑스 정부의 구불어권 영역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 무척 활발해졌습니다. 베트남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닌데 당시 프랑스와 베트남의 문화학술 교류가 크게 활발해졌습니다. 1990년대 중반 ዣ크 시락 정부도 이러한 프랑스어권 제도약에 큰 관심을 갖고 유사한 정책을 계속했는데 이는 시라크 자신이 문화유산 영역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과도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이 영역에서 현재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조직인 파리의 깨 브랑리 박물관은 그 성립에 시라크 대통령의 관심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영미권이 갖는 문화적 헤게모니의 도전 내지 균형을 가져오고자 하는 의도가 강합니다. 둘째, 1980년대 후반 개혁개방 정책 초기에 아직 대외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베트남의 입장에서 프랑스의 이러한 범불어권적 인게이지먼트 정책은 무척 반가운 시도였습니다. 1990년대 초 기존의 국제적 경제봉쇄 정책이 점차 철회되기 전 특히 그러했는데 이 영역에서 프랑스의 인게이지먼트는 베트남 개방에 상당한 긍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언어, 문화, 학술 여러 영역에서 그러했는데 오페라 하우스 입지도 이런 배경에서 조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베트남 문화 교류 정책은 식민지 시기를 넘어 2차 대전 종전 후 베트남이 겪은 두 차례 전쟁의 역사와 얽혀 있습니다. 오늘날 베트남이 항불 전쟁이라 일컫는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그들이 항미 전쟁이라 부르는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즉 베트남 전쟁 시기가 되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후자는 분명히 전자의 연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공적 영역에서 미국이 주된 행위자인 베트남 전쟁의 시기에 프랑스가 주요 행위자였던 1945년, 54년의 전쟁은 급격하게 잊혀지면서 프랑스 사회 전반에 이때 오히려 미국 헤게모니의 비판자의 모습이 강해집니다. 베트남이 미국의 경제 봉쇄에 묶여 있을 때 프랑스가 베트남과 활발하게 인게이지먼트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권헌익 우리 서울대 교수님께서 이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발표는 상당히 이 동남아시아 전문가들도 관심 있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그 베트남과 아까 토론 발표하시는 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식민지 유산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베트남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남아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동남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데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아주 오래 이 전통적인 그런 과정에서 외부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자기화하고 융합하는 그런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특성을 나타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동남아시아는 전통 식민지 유산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런 담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지 않나. 우리는 이제 부정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아주 흥미로운 그런 주제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혹시 뭐 고영 선생님 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까? 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우리 이 따와라 간지 선생님의 세 번째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이 식민지 베트남의 그 고고학적 발굴, 아마 얀세 선생님의 이 발굴 결과물을 가지고서 논문을 작성한 논문입니다. 우리 따와라 간지 선생님의 발표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타와라칸지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국립대왕박물관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발표하게 되어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리 영어 논문을 배부하였지만 모처럼이므로 한국어로 발표하게 됩니다. 한국어로 잘 못돼 저의 말은 슬라이드 자막에 넣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배부한 자료와 파워포인트를 참조하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えー、 예, 아니, 뭐, 사회자생 없이 그냥 제가 바로 그럼 토론을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 토론을 맡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타와라 선생님은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聞こえてますか?私、ちょっと聞こえてませんので、はいはい. 알겠습니다. 네. 타와라 선생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저희, 이 동남아시아 이런 쪽은 뭐 한국 고고학에서는 잘 관심을 두지 않는 뭐 그런 분야라서, 예, 저도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고 굉장히 아주 큰, 아주 커다란 공부가 되었습니다. 예. 타와라 선생님께 사전에 질문 내용을 3가지를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타와라 선생님께서 그 질문 내용에 관련된 답변이라고 할까? 그런 내용들을 보내주셔서 제 그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 질문 드렸던 내용은 그 3가지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얀세 콜렉션이 지금 어떤 식으로 뭐 정리나 그런 것들이 행방 같은 것들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이 발표에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지만 70년대에 이제 그 베트남 고고학자들과 그 이전에 이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였을 때에 연구를 했었던 이 뭐 얀세로 대표되는 그런 고고학자들이 이제 커다란 비판이 있었다. 그 비판의 이유는 무엇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는 어쨌든 식민지기 고고학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의 베트남 고고학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3가지였습니다. 타와라 선생님 좀 일본어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괜찮으실까요?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예, 죄송합니다만. 예. えー、私がちょっと日本語で少しずつお話をした方がよろしいですか？はい。これに少し返事書いてますけど、それで、今ちょっとパワーポイントはちょっと見えてませんので。パワーポイント。それでですね、私が他の方にはですね、この3つの質問を事前にしましたと、お答えを事前に受け取りましたということは話しましたので、順番ごとにタワラ先生がお答えすれば、日本語の方がよろしいんですか？そうですね。多分、英語で、お話をされますと、他の方は多分理解できると思いますし、もう日本語がよろしければ、私がちょっと、通訳をいたしますので。お願いします。わかりました。그래서 제가 타와라 선생님께 미리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가지 질문에 대해서 타와라 선생님께서 저 파워포인트로 답변을 조금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일본어로 하시는 게 편하시다고 하셔서 제가 통역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와라 선생お願いします。はい。では、お答えします。質問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네, 질문 감사합니다. 簡単にですが、お答えします。 간단히 그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質問の一つ目のことですが、ヤンセコレクションは、基本的には博物館に所蔵されている遺物と、インデックスで構成されています。 기본적으로 얀세 콜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과 유물 목록으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ちょっとパワーポイントでお見せしますと、このようにですね、あとこの、所蔵されている博物館はこのようなところです。 지금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은 요 파워포인트에 보시는 이러한 박물관들의 자료가 소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これはハーバード大学のピーバディ博物館。 이거는 피바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 목록입니다. このようにですね、所蔵されている。これはホーチミンシティの、博物館の資料。 이거는 호치민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들의 사진입니다. はい。でこれはハノイの博物館、ハノイ。 이거는 하노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들입니다. で、このようにですね、インデックスが、ありまして、で、こういった倉庫に、異物が入っています。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물 목록, 유물 카드 같은 것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져 있고 창고, 수장고 같은 데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それと、コレクション以外に、資料がありますけれども、ストックホルムのスウェーデンで、ヤンセンの資料を調査するプロジェクトがあり、ここにありますけど、このようにですね、ヤンセ資料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て、この中だと、コレクション以外にアーカイブ、アーシーブとか、あと、フィルムとか、あと、そうですね、いろんな記録とかも、調査されています。 그런 유물이나 유물 카드 이외에 뭐 어떤 사진이라든지 당시에 찍었던 영상이나 그런 것들은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이 얀세 콜렉션을 정리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일부 지금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まあ、このような、資料をですね、調べることができます。 지금 여기에 보여드린 이러한 데서 그런 얀세 콜렉션에 관련된 자료와 같은 것들을 찾아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で、一つ目もこれでよろしいですか？ 첫 번째 질문은 이 정도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で、その二つ目ですけれども、ちょっと二つ目はちょっと、共有、質問の方をちょっと共有しますので、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ね。これが、これですね。 네. 이거는 제가 사전에 질문을 보내드린 거를 그 타오라 선생님이 그 답변을 주셨던 그 문서입니다. 여기 그 토론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겁니다. 日本語であれですけど、はい。ベトナムの考古学の成果を、まあ、知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この知識の断絶のことについてですけど、ベトナムの歴史を見つめる視点ということで言いますと、この研究では、中国モデルとベトナムモデルという二つの歴史モデルの違いとして表現しています。 그 예전에 그러니까 식민지 기간에 활동했었던 유럽에서 온 고고학자들과 그 독립 이후에 베트남의 고고학자들이 이제 베트남의 과거를 바라보는 그 역사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 타하라 쌤의 연구에서는 그거를 베트남 모델, 중국 모델이라고 두 가지 서로 다른 모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つまり、ここに書いてあるように、順に読みますと、非ヨーロッパ世界についての考古学においては、発掘活動だけでなく、解釈も、主に19世紀になってから植民地宗主国の研究者によって行われました。一方、第二次世界大戦後に独立した新興国民国家にとって国家の歴史的実在、少なくともその祖系が植民地支配以前から遡り、古くから実在したことの証明は、ナショナリズムのために極めて重要な政治的意味を持ちます。仏領インドシナ時代から始まるベトナム考古学においては、オリエンタリズムの影響もあり、私が中国モデルと名付ける中国史や中国文明を中心とする解釈の枠組みが長いこと採用されていました。他方、
第二次世界大戦後に始まるベトナム人研究者によるベトナム広告学では、当初のマルクス主観的解釈からやがてベトナムの独自性を強調するベトナムモデルの同個の研究、ひいてはベトナム史の研究によって持ち上げになりました。 좀 더 찌략고 있다. お願いします。 그 유럽 이외의 세계에서 이제 고고학이 처음 시작이 되었던 것들은 대부분 여기 19세기가 되면서 이제 식민지 종주국들의 그 연구자들이 그 지역에 가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한편 그 기본적으로 이제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신흥국들의 그런 고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역사적인 실제가 적어도 그 식민 지배 이전서부터 존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중요했었던 것인데, 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시대에서 시작되었던 그 베트남 고고학도 그 이전에 당연히 유럽 고고학자들에 의해서는 오리엔탈리즘의 영향도 있으면서 타오라 간지 선생님이 중국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제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커다란 틀의 이해가 오랜 기간 계속되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시작된 베트남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베트남의 고고학에서는 그러한 것들보다는 과거의 베트남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이제 베트남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그 뒤에 설명한 동고, 그 유물의 연구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この研究発表以外に、考古学の分析もやってますので、それまた別に話しますけど。それで3つ目ですけど、質問。ヤンセコレクション、ヤンセの研究、インドシナ時代の工学をベトナムの人がどのように考えている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独立後のベトナムにおける、ことですね。それについては研究が少ない理由は、独立後のベトナムの研究環境に、原因があるのかもしれません。あったものもあったでしょう。長い間戦争状態にあったベトナムでは、西側諸国で研究する機会も少なく、ヤンセの報告書自体入手しにくい状況でした。また、先に述べた理由で、ベトナム人研究者にとって、ヤンセの発掘資料があまり重要視されていなかった可能性もあります。なぜならば、ヤンセが調査の多くを費やした漢墓、漢名ですね。が、ベトナム人にとって自民族の文化でないと考えられているからです。考古学ベトナムにおける中国モデル、ベトナムモデルの問題に引き付けて説明するならば、ベトナムモデルの象徴的な扱うのが、ベトナム民族の資源である融合神話の実体化と重ね結びついたベトナムの、ドンソン文化であり、その象徴的物である道具です。他方、その対極にあるのはベトナムの自立性や独立を否定する中国モデルで、ベトナムに支配を及ぼした中国の文化である漢墓というわけです。確かに独立後のベトナム工学の目標の一つはフランス植民地主義の研究、すなわちフランス領インドシナ時代の工学をいかに乗り越えるかにありました。その時手本になったのは、共産主義中国やソビエト連邦におけるマックス主義の歴史学工学でした。これくらいでいいですかね。그 질문의 내용은 식민지 시대의 얀세의 조사로 대표되는 식민지 시대의 고고학에 대해서 이 지금의 베트남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얀세 고고학 조사 또는 얀세 콜렉션 등등에 관련돼서 베트남의 연구자들이 잘 관심이나 그런 것들을 처음에 가지지 못하게 되었었던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쟁이, 그 독립 이후에도 전쟁이 굉장히 오랜 동안 이어지기도 했었고, 그런 얀세가 그 외국에서 50년대 등등의 보고서를 썼던 것들도 이제 그 베트남의 고고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입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의 연구자들이 그 이전에
식민지 시대 때 어떤 얀세 고고 자료들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커다란 연구와 같은 것들은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고고학에 있어서의 뭐 중국 모델, 베트남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에 그 중국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인 증거는 아까 PPT에서 나왔던 한묘의 발굴이 되는 것이고, 이 베트남 모델, 즉 베트남 고고학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베트남의 고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동선 유적의 뭐 그 동고와 같은 그런 고대 왕조의 유물과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はい、どうぞ。あと、現在ですけど、現在の研究者にとって、どのように受け止められている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まだ明確にはできていないんですけれど、例えば、歴史、文献、碑文、宗教建築などを含めて、国際的な共同研究など、このような研究を通じて、過去の調査が再評価される機会も増えているように感じます。そのようになるように、私自身努力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지금의 베트남 고고학자들이 그런 얀세의 고고학조사 등등을 혹은 그거를 더 넘어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시대의 고고학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고고학 이외에도 역사 문헌 연구라든지 비문과 관련된 것 혹은 종교 건축 등등에 있어서 국제적인 공동 연구 등등을 통해서 그 과거에 대한 조사의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타라간지 선생님도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좀 더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상. 네, 이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2시 35분인데 사실 저희 30분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딱 2시간을 마쳤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 간지 따오라 그 선생님께서 이 고고학적 이 프랑스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동남아시아 쪽의 그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남아있는 유적이 없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 브론즈 드럼 같은 게 동남아 전역에서 발굴되는 게 어떤 동남아 고대의 어떤 하나의 문화적 공동체로서 이렇게 정당화하는 유물로 주로 얘기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분의 그 세 건의 발표와 또 토론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우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